요즘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뉴스 켜면 뭐 그렇죠.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연끌족 다 좋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높은 금리가 뭐 연끌족 한테는 뭐 거의 쥐약이고 그 모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연준 금리보다 더 성장하기 쉽지 않. 물론 성장하는 산업도 있겠지만 모든 산업이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굉장히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고금리 때문에 힘든 거는 꽤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고금리 때문에 그 계좌가 그러니까 모은 돈이 다 털리고 있는 데는 그런 개인과 기관 중에 연준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은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뭐 자본 잠식이 되든 뭐 부도가 날 수가 없죠. 연준 돈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막 중앙은행도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일단은 중앙은행은 돈 벌기가 좋죠. 돈 벌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자산이 뭐예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국채잖아. 국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국채의 금리가 보통은 그 기준금리보다 높잖아. 그죠? 지금 10년물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준 기준금리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난리인 거지. 이런 난리가 아닐 때는 대부분은 그 연준 입장에서는 대출받은 금리보다 빌려줘서 받는 이자가 더 높으니까 앉아서 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준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부채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다 그런 게 있는데 연준 기준으로 한 35%는 이자를 그러니까 심지어 무이자예요. 그러니까 65%에서는 이자 수익이 남고 그리고 35%에 대해서는 이자를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연준은 앉아서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연준은 하필 또 우리나라처럼 헌법기관이 아니고 민간 단체다 보니까 민간 단체 이제 이게 반정부 기관 일단은 상원의 의중 대통령 임명하고 상원 의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기본은 민간 기관이죠. 그래서 이거 뭐 음모론자들은 뭐 이게 이렇게 막 돈을 찍고 나발을 하는 게 다 연준이 돈을 벌어가지고 로스차일드니 뭐 이런 그 연준의 민간 주주들한테 배를 불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일단 연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중앙은행은 다 돈을 법니다. 한국은행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연준 돈을 벌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구조 때문에.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10억 가지고 뭐 예를 들어 5% 떼기를 한다고 치죠. 내가 5% 빌려가지고 8% 빌려준다. 그럼 3% 이자를 떼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10억 가지고 하다가 수익률을 높일 수 없으면 이제 원금을 늘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3%라도 10억으로 할 때보다 100억으로 하면 10배잖아.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지는 게 뭐예요? 국채를 많이 파는 거지. 국채를 많이 사면 되지. 기준금리를 바닥에 붙여놓고 국채를 많이 사면 되잖아. 그럼 기준금리는 거의 제로죠? 그럼 연준이 줘야 되는 게 기준금리니까. 연준이 깔아줘야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0에서 0.25%고. 근데 이게 국채금리는 뭐 아무리 낮았다 하더라도 1.54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냥 10년물 국채 갖고 있는 거에 대부분, 갖고 있는 거는 뭐 1.3%는 그냥 앉아서, 그냥 먹는 거지. 앉아서 먹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 양적 완화를 하면 주로 10년차를 많이 사니까 그런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많이 늘었어. 그것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이 늘었잖아. 그래서 1년에 그걸로 버는 돈이 최근 10년 동안은 그 양적 완화가 있었던 그 최근 10년 동안 1년에 한 900억 달러 정도를 돈을 벌어요. 뭐 끝내주죠. 이걸 뭐 전부 다 뭐 파월이 가져가냐 뭐 이런 건 아닐 것이고 이게 이제 배당을 하기는 해요. 배당을 하긴 합니다. 그 배당이라고 하면 이제 그 연준의 주주들이죠. 배당을 어느 정도 하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낙전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배당은 이제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사회를 통해서 일단 번 돈은 다 재무부에 줍니다. 그냥 나라에 주는 거예요. 그 국고에 화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음모론자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게 배당은 받기 때문에 이제 반은 맞는데 그게 다 자기들 게 아니다. 민간기관이라고 해서 민간들이 다 콩짝콩짝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연준이 돈 벌면
연준이 돈을 벌면 다 재무부가 가져가요. 재무부 가져가고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재정 정책을 많이 했잖아. 그럼 이자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 이자의 3분의 1이 다 연준에서 받은 돈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국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연준 같은 데서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이자를 또 떼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런 거 잘 모르셨죠? 뭐 몰라도 됩니다. 주식하는 얘기 뭔 상관이에요.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연준 얘기는 자주 하니까 하나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근데 연준 자산의 대부분은 지금 연준 자산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양적 완화해가지고 산 것들이겠죠. 국채하고 MBS가 95%입니다. 근데 다 고정 자산들이에요. 근데 연준의 부채는 65%가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끌족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버는 돈은 이제 고정인 거고, 고정이고 심지어 줄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빌려온 거의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기준으로 연준이 1914년에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를 봅니다. 처음으로 연준도 적자를 봐. 뭐 일단은 뭐 애교지만 180억 달러를 받고 작년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도 이제 계속 갈 거잖아요. 금리가 이제 뭐 한 5.5% 정도 계속 가고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올해는 아마 2,400억 정도 이제 날려 먹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4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연준도 자본금이 있거든요. 연준 자본금이 418억 달러예요. 420억 달러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니 자본이 420억 달러인데 손실이 2,400억 달러면 이거 뭐 자본 잠식이잖아요. 상장 폐지급 아닐까? 그러면은 뭐 근데 뭐 상관없어. 뭐 연준이 망할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연준이 자본 잠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돈을 벌었으면 이제 재무부에 주기로 했잖아. 그죠? 근데 번 돈이 없잖아. 심지어 적자잖아요. 그럼 재무부에 주는 돈이 없어집니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주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세금보다 더 줘요. 세금을 거두면 경기가 위축되는데 얘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연준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은 돈인데 이게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게 올해 뭐 2,400억 정도 손실을 봤다. 근데 내년에 100억 달러 수익을 벌었다. 연준이. 그럼 내년에 100억 달러 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손해봤던 것들을 다 정리했다가 그 차감에 나가서 다 차감한 이후에 플러스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재무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뭐 이미 뭐 깡통된 중앙은행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체코나 이런 데 깡통된 지 20년 넘었어요. 뭐 그래도 뭐 망하진 않았죠. 뭐 잘 되지도 않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재무부 입장에서는 돈줄이 하나 막혔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던가 아니면 국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연준에서 주는 용돈이 사라졌으니까요. 지금까지 막 1년에 900억 달러씩 막 이렇게 따박따박 주다가 안 주니까 적어도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든가 세금을 늘려야 되니까 이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 시장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의 하락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하는 하나의 그 이슈가 하나 생긴 거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 그 연준 자체가 자본 잠식이 될 정도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게 좀 솔직히 좀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얘기를 할 일이 없으니까. 연준이 이때까지 자본금을 까먹은 일이 없고, 근데 까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본 잠식이 될 것 같다는 게 이게 웃기잖아요. 아니 연준조차도 자본 잠식이 됐는데 어떻게 민간한테 견디라고 할 수 있느냐, 그죠? 강한 긴축을 하기에 되게 뭔가 그 멋쩍은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흔히 이제 고상한 말로 연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자기도 그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국무총리가 왜 임대차 3법 통과시켜 놓고 자기가 뭘 못 그 전세를 못 구해 가지고 자기 집에 전세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뭐 이사비 지원해 가면서 막 들어오고 하면서 되게 그 입법의 그걸 굉장히 까먹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아니 연준도 지금 100년 만에 다 까먹어 놓고는 지금 뭐 민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손해 보는 건 재무부가 막아줄게. 그럼 연준이 구제금융 받는 건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만약에 진짜 받아버리면 그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죠. 아무래도 전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연준 괜찮아. 뭐 연준 돈 찍으면 그만이지. 찍어가지고 차보는 순장할게. 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곡간이 털려가지고 그리고 돈을 또 찍는다. 돈을 찍는 건 물가를 자극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연준이 좋댔네 막 이게 다 피벗하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제 물가도 내려가고 연준의 이제 밸런스 시트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면 작년처럼 뭐 라이벌 마켓 이즈 베리 스트롱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을 작살내기에는 입김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니나 잘해가 되는 거죠. 얼씨구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연준이 뭐 바로 인하로 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래도 하나 재고 있는 게 보험성 금리나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론자에 속하는 편인 것이죠. 근데 이제 긴축의 힘은 빠진다. 라는 거.